하겠습니다. 멕시코에 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외국 사람이고 또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분들은 언어가 안 돼서 불이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자녀분들이 언어를 학교를 다니고 완벽하게 하니까 이 친구들은 불이익을 안 받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자, 멕시코에 살면서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고 또 이제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스페인어를 잘한다. 한국에서 금방 출장 오거나 스페인어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스페인어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멕시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어를 잘한다. 이런 두 가지 좀 의미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태어나서 2세가 아닌 이상은 멕시코 사람처럼 스페인어를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다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스페인어가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스페인어를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유창하게 빨리 스페인어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한국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멕시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내가 통역 중개자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한국어로 통역을 잘 못해준다면 나의 스페인어는 한국 사람한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한국어도 정확한 어휘 표현, 정확한 단어의 뜻, 발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지만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말만 쓰게 합니다. 그리고 한자 공부를 시키고 스페인어 잘하니까 스페인어 뭐 여기서 유치원 태어나서 여기서 다닌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진짜 스페인어 잘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멕시코 사람들이 봤을 때 스페인어 잘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냥 센트로에서 못 팔고 그 용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멕시코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멕시코 경제를 알아야 되고 멕시코의 법을 알아야 되고 또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알부레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중 언어 유희인데 발음이 나는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남자들끼리 놀려먹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거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에서 이제 자기가 놀림을 당하지 않고 같이 맞받아 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정말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깊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1857년에 대해서 멕시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한국 사람들 외대 통역대학원을 나와서 멕시코에 온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르죠. 1857년은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이 최초로 멕시코를 하나로 모으고 황제를 깨레따르에서 목을 잘라버리고 후시라도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멕시코의 정치 체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집대성시킨 연도가 1857년입니다. 그리고 1857년 헌법이 생겼죠. 멕시코 사람들이 느낀 1857년하고
스페인어를 그냥 잘하는 외국 사람 느낌 1850년 전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19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917년 헌법이라는 것은 현재 멕시코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멕시코의 혁명을 이해해야 되고 그 혁명의 결과물인 헌법을 알아야지 멕시코는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멕시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지만 스페인어를 잘한다. 그런 것은 이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멕시코 이민법과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멕시코 이민법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민법을 행사하는 관리들이 멕시코 정부의 산지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 시티에 연방 이민국이라는 연방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각 지역에 있는 연방 이민국 지방 사무소 관리들이 굉장히 일탈을 많이 해요. 돌출 행동을 많이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외국인, 상당히 외국인이에요. 스페인어를 모르고 또 멕시코 법을 모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강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외국인도 멕시코 헌법에 의해서 가란티아 인디비두알 콘스티튜셔널 개인적 헌법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행사를 못하죠. 모르니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이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이슈가 되는 부분 좀 설명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멕시코의 이민법은 멕시코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국가라고 그랬죠. 멕시코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2등 국민으로 차별받던 크리올들이 독립을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스페인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이루어낸 건데 멕시코의 독립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은 평등이죠.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은 평등이죠. 평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물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고 자유주의이긴 하지만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있다가 멕시코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메xi코 혁명의 주체 세력이 누굽니까?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자, 남부의 농민군 에밀리아노 사파타, 북부의 광산군 오브레곤, 지금 판초 비아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뤄냈죠. 그러면서 서로 죽고 죽이기 위해서 5번의 혁명이 일어납니다만 혁명 정신을 모아놓은 게 1917년 헌법이고 헌법에서는 평등 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헌법에서. 그 헌법 정신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민법 자체도 호주의 백호주의라든지 그런 건 완전히 다릅니다. 멕시코에 난민도 많이 받아들이고요. 굉장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가 법적으로는 멕시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멕시코 이민법 개정 내용, 비자 발급 절차, 비자별 발급 절차에 대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멕시코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이민 정책을 추구합니다. 자,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북한 대사관도 멕시코에 있죠. 우리나라랑 수교를 조금 먼저 했지만 북한과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1960년대, 70년대 냉전이 있을 때는 사회주의 비동맹 연합의 이제 일원이었죠. 멕시코는 절대 미국 편이나 소련 편을 함부로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82년도 IMF가 터지면서 델라 마드리드 정권이 완전히 신자유주의 정권이 이제 완전 넘어간 거죠. 자, 외국인이 멕시코에 입국을 하려면 먼저 합당한 사증 제출과 구비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출국 시에도 사증의 만기 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의 관련 제출을 제출해야 되고요. 관련 서류를. 영국 출국의 경우에는 이민국은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본부의 사증 취소를 통지합니다.
자, 이민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2011년 5월에 바뀐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멕시코에 한국 사람 한 13,000명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살고 있는 거지만 멕시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2천만 명 인구에서 13,000명 외국인은 크게 아니고요. 한국인을 위해서 멕시코 이민법을 바꾼 게 아닙니다. 멕시코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쪽 국경, 미국과 과테말라. 과테말라에서 유입되는 불법 유인이 많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불법 유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초점을 둬서 멕시코 이민법을 바꾼 거죠. 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를 위한 경찰력 사용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경찰력 사용을 못했죠. 그냥 이민국 관리가 있죠. 근데 이제는 경찰력 사용을 합법화시켰다는 거죠. 멕시코랑 과테말라 국경 사이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인권과 관련이 있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멕시코 실업자 해소 목적이 있죠. 외국에서 불법 노동자가 와서 3D 산업을 하면서 멕시코의 실업자를 더 양산시키지 말고 그래서 멕시코 사람을 써라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아동, 노역자, 여성 이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의명분 차원에서 사람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개정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2011년 5월에 이민법이 바뀌었고 2012년 6월에 이민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모든 제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한국 분들이 오시면 저보다 더 여기 오래 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FM3가 있었고 FM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임미그라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FM1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FM2 안에 FM2 임미그란테, FM2 임미그라도 이렇게 나눠졌던 거죠. 이렇게 세 단계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레시덴트 템포랄 아니면 레시덴트 페르마넨테. 처음에는 FM3 5년, FM2 3년 내지 5년, 총 10년, 총 8년 내지 10년을 해야지 임미그라도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레시덴트 템포랄 4년만 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레시덴트 페르마넨테. 자, 이 단계가 간소화됐다는 게 비자 발급 절차 개정 내용 중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해외 영사관의 임파워먼트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멕시코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자기 나라 또는 해외에 있는 멕시코 영사한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바뀐 변화죠. 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멕시코에서 와서 일을 하고 싶어 무비자로 들어오죠. 관광 비자로 들어오죠. 아니면 저기 비즈니스 비자로 무비자로 관광이나 비즈니스 체크하고 들어오죠. 180일 무비자로 채용을 받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이민국에 가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취업 비자를 내주십시오. 신청을 합니다. 예전엔 됐어요. 예전엔 이민국에서 내줬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내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한남동에 멕시코 대사관에 멕시코 영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멕시코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됐는데 인터뷰 비자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하고 오케이 너 가도 돼 하면 내 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임시 비자를 붙여주죠. 그게 있어야지만 멕시코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해외 영사관 임파워먼트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이민국의 업무 너무 많습니다. 과중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해외 영사관의 재정 자립 강화 목적입니다. 비자 피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영사관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정보 데이터를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은 비자 발급 시에 후루프를 받고요. 그 다음에 NUE라는 것을 또 받습니다.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등록국에 의무적으로 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취업비자가 있으시면, 플라스틱 카드가 있으시면 그룹하고 NUE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MT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포르마 미그라토리아 투리스타스. 관광객을 위한 비자 형태였는데 이것을 FMM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르마 미그라토리아 데 우수 몰티플레. 그래서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입국 카드로 하나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관광으로 들어오든 뭐로 들어오든 다 FMM은 다 작성하고 들어오는 거죠. 취업 비자 교환으로 들어오든 무비자로 들어오든 주재원 비자로 들어오든 단기 출장 비자로 들어오든 정치적 망명으로 들어오든 다 FM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코팅 비자였죠. 그리고 그 전에는 수첩이었고요. 근데 이게 다 바뀌어서 이제 플라스틱 카드 비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비자 발급 절차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5분만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회자님, 저기 5시 끝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됐다가 2개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자,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다 드렸고. 자, 아까 3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멕시코에 무비자로 들어와서도 플라스틱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가지. 하나, 동반 비자. 내 남편이나 내 아버지가 또는 내 부인이 여기 취업 비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했을 때는 무비자로 와서 여기서 취업 비자가 그 동반 비자가 변경 신청이 됩니다. 2번째, 정치적 망명. 3번째는 여기 학생 비자로 왔는데 공부가 끝나고 여기서 바로 취업이 됐다. 그럼 여기서 또 교환이 가능하죠. 딱 그 3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 이것은 법률 위반이고요. 또 반대로 이 3가지가 안 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때 한남동의 중앙 멕시코 대사관 한국인 직원께서 동반 비자도 한국에서만 인터뷰를 받아서 가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카페에 문제가 계속됐었죠. 근데 누구 한 명이 나타나서 깔끔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여기서도 됩니다. 이민법하고 이민법 시행령 조항 그리고 이민국 담당자 인터뷰 결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FMM인데요. 임시방문객 공통 양식이죠. 이거를 작성하시고 절반은 들어올 때 내시고 절반 나갈 때 내는 거죠. 또 반대로 여기서 나갈 때는 절반 나갈 때 내고 또 절반 들어올 때 내고. 자, 임시방문객, 임시거주자, 그다음 취업. 지금 혹시 비자가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비자 진행 중이신 분 있으신가요? 멕시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네. 그럼 어떻게 지금 취업 비자 진행 중이신가요? 이러지 말고 빨리 끝내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자, 이거는 제가 거기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반 비자도 하상 비자 마찬가지고, 비자, 임시 출입국 허가 또 마찬가지고. 자, 단기 출장 비자, 주재원 비자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돈을 급여를 한국에서 받는데 멕시코에 출장을 하루에서 4년까지 오는 경우에 비자를 누가 내줍니까? 한국에서 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멕시코에서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자, 번역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번역은 원래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주한 멕시코 대사관 한국 홈페이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제가 최근에 만들어서 우리 대사관의 공사님이 저한테 유료 조사를 요청하신 게 있는데 제가 만들어서 드린 자료 중에 일부인데 한 2주 전에 우리 대사관 공사님이 누에보 레온주 이민국에서 이민국장 엄청 싸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이 엄청 받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변호사님 잠깐 들어가달라고. 들어갔더니 불법 행위를 너무 많이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대상 특별 지시니까 법적 근거를 담아서 걔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유료조서 보고서 한 30페이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인데 지금 멕시코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 일을 하러 온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을 하러 온 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저기 없습니다. 요거는 그 자료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몬테레이의 페스케리아 기아차하고 뭐 협력사 계열사 공장 엄청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자들이 필요해요. 공장 짓는 거, 공장 내에 기계 설치하는 거. 그 사람들이 오죠. 여기 와서 기계 설치하는 것만 도와주고 돌아가는 거죠. 몇 달 동안 여기 있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누에볼레온 주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막고 있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보내드렸는데 말이 안 되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은 한국하고 멕시코는 양해각서에 의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90일까지. 근데 멕시코 국내법에 의해서 180일까지 허용을 해주죠. 자, 첫 번째가 무비자 출장이죠. 자, 두 번째, 이것은 무비자 입국 후 멕시코 내에서 취업비자 교환. 이것은 누에볼 연주 이민국장이 이거를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위법입니다. 위법.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취업비자 교환은 국내에서 안 된다고. 왜 이걸 요구를 하느냐? 그런데 왜 이민국장이 이걸 요구를 하느냐? 자기가 돈을 벌려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세 번째, 단기 출장 비자. 단기 출장 비자와 주전 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취업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멕시코에 출장을 오는 거죠. 출장을 오는데 출장 오는 기간에 따라서 6개월까지는 단기 출장 비자를 받고 6개월이 넘어서 4년까지는 주전 비자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서 4년까지 있으면서 월급을 여기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멕시코 회사를 취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국하고 멕시코는 연방인권 단기 출장 비자라는 게 있지만 한국과 멕시코는 비자 면제 협정 양해각서가 있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그냥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급을 현재 거부하고 있어요. 왜? 특별법에 의해서 너네들은 어차피 무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급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중국 사람, 대만 사람, 멕시코가 무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가 있고 안 맺은 국가가 있습니다. 안 맺은 국가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멕시코에 장기 출장 온 사람들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 이태원에서도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도 이걸 발급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한국 멕시코 비자 면제 협정에서 90일까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는 4년 동안 여기 와서 주전을 있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때는 발급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취업비자.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거죠. 자, 여기 흔히 쓰는 건데 스페인어로는 tarjeta de residente temporal por trabajo, por empleo라고 합니다. por empleo. 직업에 따라 그 일에 따라서 임시 거주증을 받는 건데 기간이 1년에서 4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인터뷰 허가 주체는 멕시코 이민국.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터뷰를 받는 것을 허가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멕시코 이민국에서 허가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멕시코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멕시코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한 명 여기서 데려오고 싶어요. 그럼 멕시코 이민국에 갑니다. 자기 회사 먼저 등록하죠. 말하죠.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돈도 주고 멕시코 경제의 발전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멕시코 이민국에서 검토를 합니다. 신청서를 받고 좋아. 그러면 그 사람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멕시코 영사가 그 사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내가 허락해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인터뷰 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허가 주체는 멕시코 이민국이란 거죠. 자, 이걸 받으면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그 홍길동은 이태원에 가서 멕시코 영사를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인터뷰가 오케이가 되면 임시 비자를 발급을 해주죠. 어디서 해줍니까?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해주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6개월 안에 멕시코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지 약 30일 안에 인구에 가서 플라스틱 비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비자를 받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취업 비자고 잘 안 쓰는 게 단기 출장 비자나 주전 비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관광이나 출장을 오시면 무비자로 받아서 오시고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뒤에서 우리 사회자분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저희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먼저.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주권을 받는 조건을 아까 말씀하신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임시버스 비자 제도이 4년 후에 아무래도 비싸고 또 하나는 경제조건을 위해서 신청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흔히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이민이라고 부르고 하잖아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민국에 가서 들어갈 때는 저희는 돈 주는 규정은 그냥 상당 부분의 투자라고만 돼 있지 무엇보다 금액이나 기준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주권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거주 여건으로 변경을 해서 한국에 중국으로 말씀과 얘기 들어가는 자체가 힘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영주권을 받으시는 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굉장히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투자이민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거주 여건이 재국민 자격에 의해서 받게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투자이민 조건은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분들이. 자, 여러 가지 그 투자이민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이제 연금 생활자나 아니면 부동산 수익, 부동산 렌트비 수익이 있는 사람들을 있는 경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정으로.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심지어는 멕시코에 와서 레시덴트 템포라리하고 레시덴트 페르만트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이민 조건 중에 투자의 규모,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주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숫자는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영주권.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긴 국민이죠. 국적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외국민으로 쳐서 한국 여권이나 어떤 신분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맞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민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세제 혜택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때는 일부러 본인 신고를 하죠. 한국에. 저는 재외국민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은행 담당자나 증권 그 회사 담당자가 이 계좌는 이 돈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재외국민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와서 한국 안으로는 안 들어올 돈이다. 여기서 멈추는 돈이고 아니면 다시 빠져나가야지 여기서 멈추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매깁니다. 자,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재외국민을 해주십시오. 계좌도 재외국민 계좌로 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걸 다 그냥 뭐 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이제 그 질문 왜 드렸냐면 한국에 있는 이제 자산을 처분을 해서 멕시코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권하는 건 이제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유학생 등록을 해서 계정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연간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후에 재외국민 신청을 외무부에 해서 실제 이제 그 돈을 가져올 방법이 있던데 그러려면 이제 그러니까 해외 이주 신청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외 이주 신청을 하려다 보면 영주권이 나와야 해외 이주 신청을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이민 쪽을 알아본 건데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한국법에서 규정하는 거잖아요. 송금한도를. 근데 이럴 때는 여기다 회사 하나 만드시면 돼요. 어떤 회사 설립이랑 가는 그렇죠.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야 가는 네, 거죠. 그렇죠. 법인 하나 설립하시고 네. 법인 작업으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 한국에 6개월에 한 번씩 그 대처대조표나 재정 관련한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예. 제가 한국법은 정확하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고객들이 다 그런 걸 요구를 하시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걸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주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지금 레센자 템포라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직원분은 그 RFC가 있고 저는 RFC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원분이 충고하기를 RFC가 있으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통장에 금액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뭐 추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RFC 넘버를 받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충고를 한 게 있어서 그게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RFC 아까 전에 보니까 RFC 넘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꼭 있어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주재원 비자하고 취업 비자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주재원으로 나와서 당연히 급여를 한국에서 받고 있지만 어차피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서 결국은 제가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상국을 통해서 메갈린이라는 멕시코 영사관을 통해서 저 취업 비자를 받게 된 거고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 급여 자체가 사실은 신고가 돼서 제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은 전혀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궁금했던 게 저는 유령 직원인지 약간 그 부분이 항상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세금 문제나 그 다음에 주재원비자, 취업비자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RFC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받아야 되느냐, 또 받으면 혹시 불이익이 있느냐. 두 번째는 나는 한국에서 본사에서 여기 한뭐 일정 기간 일하러 온 주재원인데 취업 비자를 받았는데 주재원 비자와 취업 비자도 헷갈리고 또 취업 비자를 받았는데 왜 갑정보를 안 내느냐. 두 가지 질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안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물론 대기업 같은 LG나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등록이 돼서 네. 내고 있지만 주로 이제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이 많이 협력업체라도 내는 게 맞고요.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단 취업 비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취업 비자로 와서 여기서 월급을 받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국
한국에서만 월급을 받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그 뭐 카드 통해서 이렇게 돈을 쓰시나요? 티켓이라고 해가지고요. 법인 계좌 통해서 일부 그 생활비라고 해서 법인 계좌에서 일부- 생활비를 좀 받으시나요? 네, 현금 제가 갖고 있는 한국 급여의 일부만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멕시코에 가지고 계신 개인 계좌로 돈 아니요, 그저 개인 계좌, 법인 계좌, 예. 저희 멕시코에 또 법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가스토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가스토로 네. 해가지고 일부만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나머지 경비는 이제 법인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지금 가스토라고 말씀하셨지만 멕시코 세법상으로는 개인 급여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멕시코 법인은 그걸 가스토로 처리하고 데두시블레 그 법인세 납부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공제 불가능한 비용 처리하실 것 같은데 자 이건 물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닌데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월급은 한국 통장을 다 받고 또 여기 생활비 정도만 멕시코 법인에서 멕시코의 개인 계좌로 받게 되면 그것은 급여로 봐야 됩니다. 급여성으로 봐야 되고 이거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한국에서 오셨을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주재원 비자가 아니고 취업 비자 인터뷰를 하고 여기 와서 교환 신청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주재원 비자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한국에서 초창기였습니다. 2012년도 그때 네. 법이 바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누구도 뭐 이렇다 저렇다 법이 없었습니다. 왔다 갔다 네. 할 상황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다시 들어가기도 그런 상황에서 알아보던 중에 제 3국 티juana 같은 경우는 샌디에고, 레이노사는 메갈렌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멕시코 영사관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30일짜리 왜냐하면 멕시코에 또 저희가 법인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 취업비자 형태로 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취업비자를 받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받으신 거예요. 멕시코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라고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는 게 맞고요. 가스도도 이제 급여라고 처리하는 게 맞고 비공제 법인 비용 처리로 하면 안 되고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공제가 됩니다. 법인세 낼 때. 그리고 그걸 받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시는 게 맞는데 회사가 이제 원천 징수해서 이제 대납을 합니다. 그 회사한테 그 부분 세금까지 포함해서 역산을 해서 더 달라고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취업비자를 형태로 계신데 취업비자는 외국인이 멕시코에 와서 일을 해서 세금도 내고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금을 안 내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합법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저희 직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똑같은 형태입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이번에. 근데 영주권을 받을 때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 관련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 아니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근로소득 자기가 그 없이 그냥 그 비자 가지고 있는 그 기간에 따라서 신청만 하면 영주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법적 라구나라고 하는데, 공백이라고 하는데, 이민국은 세크레타리에 고베르나시온, 연방 내무부 소속이고, 자, 법을 부과하는 국세청은 세크레타리 아시엔다, 재무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4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영주권 교환 신청할 때는 재직증명서만 내면 되고 또 급여통장 명세서만 내면 되지 각종 근로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급여통장 소득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급여통장 안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원래는 이제 내야 돼요. 내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속 헷갈리는 게 근데 지금 가스도 통장이 있으시나요? 네.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했던 네, 유치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는 이거는 빨리 저기 그렇게 정상화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질문 RFC
이것도 당연히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독이 무서워서 창을 못 담는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적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서 받으신 돈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받으시게 되고 그거를 원천징수에서 대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한테는 좋은 거죠. 좋은 거고 또 거기다 임스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가습도로 받으시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적이 들어오고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창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세페에서 에스파뇰으로 공부하러 온 직장인이었다가 지금 현재 학생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인데 저는 현재 지금 무비자로 돌아와서 한 달 정도 되고요. 제가 멕시코로 들어온 이유는 에스파뇰을 배우고 여기서 취업을 한 상태에서 182일 전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한국을 들어가서 다시 가족과 함께 나올 예정으로 저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취업비자를 받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저희가 한국에서 멕시코 들어올 때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집사람도 멕시코에서 취업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답변은 이메일로 받아보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괜찮겠습니까? 30초만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비자시죠? 학생 비자 아니시고. 예, 그러면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고요. 돌아가셔서 6개월 있다 오실 때는 취업하러 오실 거예요. 취업을 하고 나서 그 기회가 취업을 하게 돼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취업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서 아무 절차 들어가서 그게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취업을 들어오려면 여기서 누가 초청장을 보내줘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민국에 내가 우창재라는 분을 여기 데려와 쓰고 싶으니까 멕시코 영사가 인터뷰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단계가 다 끝나야지 돼요. 한국에서 인터뷰까지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3의 방법은 지금 세페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혹시 중간에 한국 갔다 들어오실 기회가 있으면 세페에 얘기를 해서 학생 비자를 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6개월 있다 한국에 한번 가신다고 하니까 세페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세요. 그래서 학생 비자도 물론 마찬가지로 한국에 인터뷰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학생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공부를 해요. 등록금 내면서. 그 사이에 여기서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가지게 되면 가족은 동반 비자는 무비자 입국해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은 그냥 오셔서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또 달라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민국에 가서 요청을 하시면 심사를 해서 그래 이렇게 된 건데 동반 비자로 와서 사실은 경제적 피부양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그 영리 활동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하니 심사를 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질의응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변호사님, 저희 원경 변호사님 멕시코 옥타의 자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설립과 이민법에 대한 엄경